어렸을 때는 정말 괜찮았는데 성인이 돼서는 이렇게 ADHD 증상들이 되게 많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본인 ADHD라고 확신에 차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뇌파 검사나 CAT를 하면은 진짜 문제가 없어.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히스토리는 ADHD에 부합해 지금. 정말 모든 케이스가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후천적 ADHD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속해서 이 ADHD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리치님들께서 아마 이제 ADHD의 특징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집중의 어려움, 충동 조절의 어려움, 시간 관리나 조직화 같은 것들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을 주로 보는데, 두 분은 이제 성인 진료를 주로 많이 보시잖아요. 이 성인 환자분들 중에서도 ADHD를 주소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저희가 체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 늘은 것 같아요. 실제 환자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ADHD라고 분명히 주장하면서 호소하시는 어려움들은 비슷비슷한데 진단 기준에 맞춰보면 아닌 분들도 엄청 많고. 네. 진단 기준에 좀 안 맞는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는 문제가 없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이런 변화가 나타났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해요. 그 우울증이나 번아웃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기에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몇 년째 계속 우울증은 아니고, 보면 이 사람이 사회생활은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주의 집중력이나 이런 게 떨어졌다. 어렸을 때는 정말 괜찮았는데 성인이 돼서는 이렇게 ADHD 증상들이 되게 많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이 ADHD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선천적 요인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렇다면 정말 모든 케이스가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후천적 ADHD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진단 기준 자체가 DSM-5라고 해서 이제 진단 통계 편람이죠. 거기에 보면은 지금 12세 이하에서 이런 ADHD 증상이 있어야지만 ADHD로 진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완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DSM-4,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5 버전 이전에는 7세였습니다, 기준점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문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소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야지만 ADHD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런 이제 컨셉은 사실 ADHD 자체가 신경발달 장애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전적인 취약성에 기반해가지고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케이스를 이걸로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ADHD 증상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이 있는데, 아까 김종수 님 잠깐 얘기했듯이 우울증이나 번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어떤 케이스들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우리 많이 하는 CAT 검사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웬만하면은 그 평일에 퇴근 후에 하지 마시고 주말에 오전에 나와서 하시도록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좀 양호한 상황. 그렇죠. 그리고 전날에 잘 자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굴려지고 막 퇴근 버스에서 치이면서 유튜브 보고 이런 상태로 오면은 이미 전두엽 지쳐 있어요. CAT나 뇌파에서도 지친 뇌가 나오면은 ADHD 오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해서 가능하면은 오전 시간에 와서 좀 하도록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술이나 카페인, 커피 같은 요인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 나이에는 우리가 술이나 커피 안 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술이나 커피 접하고 또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술도 이제 뇌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네. 카페인 역시도 이게 금단이든 아니면 카페인 때문에 이제 어떤 각성 상태에서 실수가 늘어나든 이런 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건 어쨌든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이 뇌를 좀 지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신 걸 거고, 저희가 이번에 진짜 궁금한 건 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냥 뇌 자체가 후천적으로 ADHD처럼 나타나는 게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된 게 있을까 좀 찾아봤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와, 신기하게 이런 걸 좀 한번 연구해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2015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사이키아트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잡지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유년기에 발생하는 신경 발달적인 질환이 맞느냐라는 다소 도전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너랑 그냥 똑같은 생각한 거야. 계속. 이거 정말 유년기에 발생해야만 ADHD라고 할 수 있어? 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그런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기에 진단된 ADHD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동기에 발병한 ADHD의 연속선상에 있는 질환인지 아니면 별개의 질환인지 이 부분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 설계가 되었고요. 대단히 파워풀한 연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1972년에서 73년 사이에 태어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라나서 성인이 되는 과정 동안을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추적을 했고요. 지독하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네. 그래서 7세 때 이런 이제 신경심리적인 검사들, 뭐 IQ 검사라든지 뭐 작업 경력, 뭐 언어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검사를 했고 이 시점에 ADHD를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테스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38세가 되는 해인 아마 2010년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해에 다시 한번 신경심리적인 검사들을 진행을 했고 이 시기에 새롭게 ADHD로 진단된 사람들은 없는지 이제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일때 안 걸렸었는데 네, 이때 그렇죠. 걸린 사람이 있는지. 네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보면은 아동기에는 이 1000명 중에서 약 6% 정도 해당이 되니까 한 60명 정도가 ADHD로 진단이 되었다라고 해요. 보통 그 정도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ADHD 라벨링을 달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38세가 되는 이 성인기에 진단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동기 ADHD의 병력이 이제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아동기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미 검증이 됐는데 성인기에 새롭게 진단이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유병률이 한 3% 정도니까 30명 정도의 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아동기 ADHD와 성인기 ADHD 집단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 자체가 두 개가 조금 별개의 질환일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기한데. 이거 네. 40년 더 가면은 네.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사람들의 자녀까지. 네네. 이 사람들의 자녀는 어느 정도 유전되는지 뭐 이런 거 40년까지 갈 필요도 없겠구나. 뭐 이미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정말로 유전성을 띈 건지 아닌지도 좀 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궁금하네. 네네. 일단은 아동기에 ADHD가 진단된 이 사람들하고 성인기에 이제 후양적으로 진단된 사람들 간에는 유전적인 어떤 경향성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 연구가 굉장히 신뢰성을 갖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1000명 정도의 대상자들의 유전 정보를 전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유전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연구진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ADHD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알려진 어떤 유전적인 변이들을 이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있는지를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이 ADHD의 유전적인 위험성을 이제 스코어링하는 그런 척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몇 달 뒤에 우리한테 이거 시킬 것 같아. 검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아동기에 진단된 이제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경향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해요. 말하자면 ADHD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유전적 이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 성인기에 진단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전적 경향성들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ADHD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어떤 유전적인 변이들만 관찰이 돼서 이게 아동기에 진단된 ADHD 환자들과 성인기에 진단된 환자들 간에 어떤 병태 생리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정말로 그 선천적인 신경 발달 문제,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어떤 문제와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그냥 어릴 때 안 보인 거 아닐까, 기억 못하는 거 아닐까, 그냥 겉으로 티 안 나고 조용한 ADHD여서 드러나지 않은 거 아닐까 막 추측했던 게 실제로 유전적 문제가 없어서 어릴 땐 티가 안 나다가 성인에 어쨌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신경심리 검사도
다 진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도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능 검사, 뭐 작업 기억력, 언어 기능, 뭐 실행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검사를 했죠. 아동기에 한 번, 성인이 된 후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동기에 ADHD가 이제 있었던 진단이 됐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이런 작업 기억력이라든지 실행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게 측정이 된 반면에 성인기에 진단된 그룹에서는 이러한 결손이 약간 좀 미미하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지 않고 약하게 국소적으로만 나타났다라는 거죠. 어쨌든 ADHD의 증상 심각도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성인기에 측정한 두 그룹 간의 ADHD 증상의 정도는 이제 동일했다라고 보는 거죠. 결손의 정도가 작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인기가 됐을 때 이런 증상들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이제 ADHD는 임상 진단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적응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결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어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도 낮고 해야 될 일의 복잡성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상의 어떤 제한 같은 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인기가 되면은 요구하는 바도 많아지고 책임져야 될 일도 많아지니까 결손의 크기가 작았던 그룹들이 이제 문제를 좀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신과 진단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어떤 다른 과 진단처럼 딱 뭐 영상 검사나 피 검사에서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래서 ADHD 이게 과연 디스오더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건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병이라 하기 뭐하죠 라고 돌려보냈던 사람도 그 뒤에 스트레스 더 받으면 병인 것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예, 이게 다 스펙트럼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게 디스오더가 되기도 하고 사실 아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동 선생님 이제 이야기하신 거랑 또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성인기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정말로 많은 인지 기능들이 필요한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이게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그런 느낌으로 다른 인지 기능들로 좀 버텼다면 성인기에는 그걸로 좀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정서 조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성인기에 좀 생기면서 뭐 신경 인지적 결손은 부족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기능상의 문제는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 환자분들 몇몇 분들이 떠올라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더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 ADHD라고 확신에 차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뇌파 검사나 CAT를 하면은 진짜 문제가 없어.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히스토리는 ADHD에 부합해 지금. 그래서 그럴 때 되게 고민에 빠지잖아요. 사실 이분 이 진단 기준에 의하면 ADHD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가끔 진짜 고민되다가 이분이 히스토리가 어쨌든 1번이니까 약을 드렸는데 확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ADHD셨나 봐요.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여기 해당하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어렸을 때는 뭐 유전적 취약성이 너무 두드러지지 않아서 티가 안 났지만 어쨌든 복합적인 요인들 속에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걸 의사들이 단순히 너 어릴 때 문제 없고 지금 검사 결과 괜찮으니까 ADHD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 논문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리얼월드에서의 퍼포먼스는 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논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아동기 ADHD하고 성인기에 발생하는 ADHD가 다르게 병태생리적으로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좀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울이나 불안이나 어떤 스트레스 같은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하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이제 후천적 말하자면 이제 성인기 ADHD를 진단받은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점수가 아동기 그룹에 비해서 또 유의하게 높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우울이나 불안 때문에 2차적으로 뇌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ADHD에 핏하게 들어맞는 증상들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설사 우울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후천적 ADHD라는 거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냥 ADHD 증상 있으면 ADHD에서 쓰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고 있냐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명확히 해야지만 약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병태 생리적으로 우리가 ADHD 약을 썼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안하고 잠을 못 자서 병원에 오신 경우에는 ADHD 약 썼을 때 어떻게 돼요? 막 오히려 더 불안하고 예, 초조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번아웃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던 사람, 자기를 막 몰아붙이던 사람인데 난 에너지와 집중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부어주면은 약을 통해서 더 번아웃이 심화될 수도 있죠. 이 논문이 이제 2015년에 나온 거니까 이게 약간 아쉽긴 해요. 10년 사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정말 나는 ADHD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발달이란 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인들도 이제 통제한 연구가 과연 새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실제로 그런 어떤 스마트 기기의 사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도파민 중독, 쇼폼 중독 이런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가 ADHD의 어떤 그런 진단 가능성을 더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높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을 보고 또 이제 헛소리하네라고 하시는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에 가요. 그래서 다 같이 군화를 신고 매일 3km 구보를 하면 부상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약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로딩이 가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 출퇴근 지하철에 보면 다들 뇌를 못 쉬어요. 정말 모두가 뭘 보고 있어요. 모두의 뇌에 더 오버로딩이 가해지면 기존에 드러나지 않던 문제가 약간 더 생길 수 있는 건 되게 당연한 거 아닐까? 그거를 애써 그런 거 없다라고 굳이 닫아놔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논문을 봐도 그렇죠. 이제 쇼폼 형태의 비디오 영상을 많이 시청한 경우에 작업 기억이 유의하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작업 기억은 이제 짧게 기억하고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이 작업 기억이 떨어지거든요. 네, 굉장히 좀 밀접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저는 뭐 뇌 가소성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쇼폼 컨텐츠를 보다 보면 우리가 길게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력을 유지하는 뇌의 기능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게 되면서 관련된 신경 회로들도 퇴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의력의 발휘도 예전만큼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뇌가 불필요하게 잠식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뭐 말하자면 메모리의 용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들도 한정이 되고 그것들이 예전만큼 집중도 안 되고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느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후천적 ADHD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논문과 저희들의 진료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각자가 생각하시는 또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혹은 본인의 경험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